안녕하세요. 뉴시스 경제부 용윤신 기자입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연말정산은 국가가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 더 걷어가는 절차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돈을 토해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세무법인 다솔의 김동현 세무사를 모시고 연말정산 개념부터 이제 올해 바뀐 제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의 김동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왜 어떤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 폭탄이라고 할까요?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정부가 소득세를 거둘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표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으로는 보지 않고 세금을 매길 때 제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주택마련저축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은 근로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족 구성원도 인원수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율은 6%입니다. 소득이 10억 원이 넘어서면 세율은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연말정산을 보면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정말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방금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세액공제는 뭔가요?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월세, 의료비, 본인 배우자 교육비, 자녀의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300만 원, 세액공제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결정세액은 이 두 개를 차감한 200만 원이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 자체에서 차감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로 먼저 낸 근로소득세 중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합니다.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로 먼저 낸 근로소득세가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게 되고 작다면 그만큼을 더 받아가게 됩니다. 13월에 월급이 되느냐, 세금 폭탄이 되느냐는 이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이 똑같더라도 이제 비과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각자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종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출산이 큰 문제죠. 가족 관련한 세액공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신설된 내용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자는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 모두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부 합산으로는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연장될지는 알 수 없으니 결혼을 했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세액공제도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자녀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자녀 세액공제는 이제 새롭게 신설된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약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세무사님, 출산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됐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출산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됐는데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씩 비과세 되던 것이 현재는 월 2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약 2배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해주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지난해와 똑같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주요 개정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는데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부분이 대부분이네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예,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의료비는 일단 의료비를 지출하고 만약에 실손 보상 등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차감하고 순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순수한 의료 진료비가 아닌 피부과, 성형외과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 지출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도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지출이죠. 주거비 관련한 공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월세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제일 큰데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와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내야 되는 이자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예, 먼저 월세 세액 공제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신설된 내용은 아니지만 주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때만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제 한도와 공제율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월세 세액 공제 관련해서는 이제 질문 사항이 좀 많은 항목이어가지고요. 자주 묻는 주요 질문 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제 주택과는 다르게 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세법상 주택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에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엔 주거용이 아니어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요.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월세를 지출했으나 총 급여 액수 초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월세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무주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서 홈택스에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월세 세액 공제는 못 받지만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는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해서 이제 대출을 받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내는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주택 관련된 소득 공제로 월세 세액 공제와 더불어서 그 혜택이 큰 게 이게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공제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공제 대상을 보시면 1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5년이 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엔 매년 납입하는 이자액 전액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취득하는 또는 최초로 공시되는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또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요, 이제 세대주 기준으로 주택 관련된 이제 보유 요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은 세대주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또 세대원이 주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또 적용이 배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사항이 일단 워낙 대출 유형별로 내용이 많아서 주요 개정사항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기존에는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미만이고 또 최대 공제 가능액이 1,800만 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에서는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났고요. 또 그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약 200만 원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취득을 위해서 청약 납입 금액 또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택 청약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요, 신설된 내용은 아니고 기존 내용을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예, 기존에는 이제 소득 공제 한도액이 240만 원에 소득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공제액이 3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고 소득 공제율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소비와 관련된 이제 소득 공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소비 내수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을 조금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는 이제 작년과 올해 일부 개정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에 대한 일단 결제 수단별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따라서 이제 공제율이 최소 15%에서 최대 40%로 구간별로, 유형별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급여 수준에 따라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제 한도액이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게 급여 수준과 또 지출 유형에 따라서 각 지출 유형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좀 달라졌으니 이 부분은 일단 연말정산 시에 각 이제 지출별로 또 내 급여 구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 중갑은 추가 공제 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5%를 초과해서 2024년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해당 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이제 소득 공제율이 좀 상향이 됐는데요. 2024년 귀속분부터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최대 300만원 구간의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요. 부부끼리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은 이제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할부 결제를 하면은 돈을 내는 날짜가 기준으로 잡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항목인데요. 일단 첫 번째,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아쉽게 이제 몰아주기는 현재 안 되게 돼 있어서 부부 카드 사용액의 경우에는 각자 소득 금액에서 각각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할부 결제의 경우에는 최초로 구입한 시점에 할부액 총액이 소득 공제 대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른 세액 공제 항목과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각 항목별로 이제 제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공제가 중복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따로 이제 표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입사 전, 퇴사 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아닙니다. 이제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휴직 기간까지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는데 그 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신차 구매나 리스의 경우엔 모두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엔 구매액의 10% 부분까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나이랑 상관없이 재테크를 통한 노후 대비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새 이제 젊은 분들 대상으로 이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그리고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 관련해서 연말정산 이슈에 대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이제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 인정 범위, 요거를 이제 많이 질문하셔서 여쭤보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그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불입, 납입이 가능한 거는 연애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요. 1,800만 원을 납입을 했다고 그거를 모두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세액공제 대상은 그 중에 약 절반인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액에 대한 차이가 또 발생을 하는데요. 우선 기본 가정사항이 이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서 최대 한도인 900만 원까지 납입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경우에 우선 이제 급여 구간에 따라서 이제 공제율과 공제 혜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총 급여액 기준으로 이제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세액 공제율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16.5% 발생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약 세액 공제액은 900만 원에 16.5%인 148만 5천 원 정도를 세액 공제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세액 공제율이 13.2%로 하향이 되고요. 900만 원에 13.2%를 곱하면 118만 8천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 등을 좀 하시게 되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16.5%의 기타 소득이 과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러면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동시에 연금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랬을 때는 이제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다 하시는데요. 이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내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많은 경우와 케이스가 있겠지만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과 이제 연금소득을 함께 받게 되시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이제 연말정산이 2월에 완료했다는 가정하에 연금소득 유형별로 이제 소득세 신고 요령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더불어 5월에 연금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재정산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연말이 돼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부금 관련해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세액공제율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2024년 귀속 한정본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게 돼 있는데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이제 최소 15%에서 최대 30% 구간인 게 이제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2024년 한정본으로는 뭐 특례, 일반, 우리사주 기부금 요 세 가지 한정해서는 3천만 원이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새로운 이제 기부 항목이 좀 생겼는데요.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금액 내지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크게 사실상 이제 10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액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만 원을 초과하고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약 이제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이제 크지 않은데 세금 부담 또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공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유형하고 사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 일단 많이 복잡해서요. 혜택이 큰 만큼 유형과 공제율과 공제 기간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단 표로 상세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해서 감면 기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감면율은 70%에서 90%까지 회사에 신청할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을 받게 되면은 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은 200만 원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2024년 귀속분 한정에서 이제 주요 개정 사항은 사실 없는데, 이제 2025년 분부터 이제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은 기존 이제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는 동종업종 재취업 조건이 있었는데, 2025년 이후부터는 동종업종 재취업 요건이 폐지가 돼서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한층 혜택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를 그만둬서 연말정산 시기가 오기 전에,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깜빡하고 서류를 덜 내거나 아니면은 실수로 너무 공제를 이제 과다하게 이제 청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연말정산 처리를 해주기가 좀 어려운 상태니까 연말정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도 이제 5월 달에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하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중도 퇴사한 내역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말정산 자체를 뭐 아예 진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기존 연말정산 내역에 뭐 부양가족이나 뭐 어떤 뭐 추가 증빙자료 제출 같은 게 빠져갖고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5월 달에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시행을 하시면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이후에는 이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해서 최대 5개년도 귀속분의 범위 내에서 과거 소득자료의 재계산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5개년도가 경과한 소득자료는 제척기간 만료로 더 이상 재계산이 불가한 점은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연말정산의 소득신고 또는 이제 경정청구 기간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 45조의 5항에 예외적인 규정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5월 3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을 따지게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은 최초 마감일인 3월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환급 등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청구기한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가지고 꼭 기한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복잡한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